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최영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평생 남의 밭에서 호미질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허리 굽은 몸뚱이 하나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최돌이.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고 품삯을 받으면 고스란히 아버지 손에 쥐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조 대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논밭이란 논밭은 죄다 제 것이고 마을 사람들 등에서 땀을 짜내어 곳간을 채우는 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 대감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조 대감 곳간에서 쌀 30가마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지요. 조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범인을 잡아오너라! 못 잡으며 너희들이 다 물어내야 할 게다! 하인들이 마을을 뒤집어 놓았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 대감이 슬며시 입꼬리를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돌이! 그놈이 수상하다! 그날 밤 곳간 근처에서 봤다는 자가 있어!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 대감이 지어낸 것이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최돌이었을까요? 조 대감은 오래전부터 최영감이 일구어 놓은 산비탈 밭이 탐이 났었습니다. 아들을 잡아 가두면 늙은 영감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거라 여긴 것이지요. 관아에 끌려간 최돌이는 매를 맞고 또 맞았습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 대감이 사또에게 매물을 바친 뒤였으니까요. 최돌이는 그 길로 관노비가 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타지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며느리가 대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살아만 계십시오. 꼭 돌아오겠습니다. 최영감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그날부터 최영감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밭은 조 대감이 가져갔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산골 깊은 곳으로 들어간 최영감은 나뭇가지로 엮은 움막에 서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법도 잊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불을 피우는 것조차 겁이 났지요. 잣나무를 더듬어 뜯고 계곡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건 산새 소리뿐이었습니다. 돌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10번의 겨울이 지나도록 최영감을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겨울, 유독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에 움막 앞에서 무언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갓난아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끼 고양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영감이 지팡이를 더듬어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갑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주먹만 한 덩어리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털이 있었습니다. 귀가 있었습니다. 작은 코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살긴가 고양이인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이 녀석이 이대로 두면 죽는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최 영감은 그 핏덩이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이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최 영감은 그날 아끼고 아끼던 마지막 좁쌀을 꺼냈습니다. 물에 풀어 미음을 쓰고 손가락 끝에 묻혀 작은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녀석이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먹어라. 최 영감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기가 먹을 것은 없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1해 만에 처음으로 품 안에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최 영감은 녀석을 나비라 불렀습니다. 나비야, 부르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양이 치고는 꼬리가 굵었고 살치고는 성질이 순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랄수록 덩치가 심상치 않았지요. 하지만 최 영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녀석은 본래 백두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호랑이의 새끼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조대감이 풀어놓은 밀렵꾼의 덫에 걸려 숨을 거둔 날 혼자 남겨진 새끼가 산을 헤매다 움막 앞까지 흘러들어 온 것이었지요. 어미를 잃은 새끼 호랑이와 아들을 잃은 늙은 할아버지 둘은 그해 겨울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났습니다. 눈보라가 움막을 흔들 때마다 최 영감은 나비를 꼭 안았고 나비는 할아버지 가슴팍에 코를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나비가 움막에 온 지 1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덩치가 송아지만 해진 것입니다. 발바닥은 어른 주먹보다 컸고 꼬리는 빗자루처럼 두꺼웠습니다. 최 영감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네가 이렇게 컸어? 대체 뭘 먹고 이리 크는 게냐? 나비가 할아버지 손바닥에 코를 비볐습니다. 최 영감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큰 고양이든 살기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계곡으로 물을 들어가면 나비가 슬쩍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나비 몸에 닿으면 나비가 한 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닿으면 또 한 발. 처음에 최 영감은 몰랐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닌 쪽으로 나비가 자꾸 몸을 틀었습니다. 야, 나비야. 이쪽이 아니여. 최 영감이 원래 길로 가려 하자 나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발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나비가 이끄는 대로 갔더니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맑은 샘물이 솟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 어찌 알았느냐? 나비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부비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나비는 할아버지의 눈이 되었습니다. 잣나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절벽이 있으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움막 안으로 밀어넣듯 들어왔지요. 겨울이 되면 나비가 할아버지 등에 바짝 붙어 잠을 잤습니다. 짐승의 체온이 어찌나 따뜻한지 움막 안에 군부를 떼지 않아도 밤새 한기가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오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맹인 영감이
짐승을 데리고 사는데 구연이라 하기엔 너무 크고 개라 하기엔 걸음이 달라 뭔지 모르겠으나 저 영감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더라. 수군거림이 돌았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은 그런 소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나비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비야, 오늘도 고맙다. 나비는 그때마다 긴 혀로 할아버지 손등을 핥아 주었습니다. 거칠거칠한 혀였습니다. 고양이치고는 너무 거친 혀였지요. 하지만 최 영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나비는 이제 운막문을 드나들 때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커져 있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은 여전히 새끼 때처럼 배를 뒤집고 누웠습니다. 최 영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매일 밥을 나눠 먹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 녀석이 산짐승의 왕, 호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조 대감이 한양에서 땅 잘 보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조 대감은 10년 사이 더 살이 찌고 더 욕심이 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별별 장사를 다 벌였지만 성에 차지 않았지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땅 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자가 술잔을 내려놓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감, 강원도 쪽에 돌만 잔뜩 깔린 산이 하나 있다 하던데요. 겉으로 보기엔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 돌 아래에 금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줄기 어디냐? 그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 근처에 맹인 영감이 운막을 짓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 대감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 바로 알았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쫓아낸 최 영감이 들어간 바로 그 산이었으니까요. 조 대감은 그 길로 땅 보는 자를 데리고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니며 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땅 보는 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대감, 틀림없습니다. 이 산 아래에 금맥이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황금이 쏟아질 자리입니다. 조 대감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감,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허허, 걱정 마라. 주인이랍시고 있는 놈은 앞도 못 보는 늙은이 하나뿐이야. 조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밤 조 대감은 하인 대여섯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밤에 올라간다. 그 영감탱이를 쫓아내야 하니 단단히 준비해라. 하인 하나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대감, 그 산에 커다란 짐승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조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짐승, 겁이 나면 꺼지거라. 몽둥이 들고 가면 될 것을 짐승 타령이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금맥이라 이번엔 내가 조선 제일 부자가 되는 거다. 산 위 움막에서는 나비가 할아버지 등에 바짝 붙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무언가 낯선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금음이었지요. 조 대감이 하인 여섯을 이끌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횃불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운막 앞에 다다라 조 대감이 턱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운막 문짝을 걷어찼습니다. 쾅! 최 영감이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앞이 보이지 않으니 횃불빛도
사람 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 대감이 느릿느릿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최영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영감의 몸이 굳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조대감 허허. 귀는 아직 밝구나. 눈은 멀어도 귀는 살아있어. 조 대감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 놈이 나한테 진 빈문서다. 10년 전 내 아들놈 관아에 넘길 때 내가 쓴 돈. 고스란히 내 빚이야. 없는 빚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짓이었지요. 최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소인은 빚진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제발 아들만 돌려주십시오. 조 대감이 킥킥 웃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놈은 지금 내 밑에서 똥지개를 지고 있다. 내 놈 손주들도 밥을 빌어먹고 있을 게야. 그러더니 그 빈 문서를 최영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영감의 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 구석에서 낮고 굵은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르르르. 하인 하나가 횃불을 들어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코끝으로 킁킁 맞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의 손때, 먹물 냄새, 그 종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나비는 한참 동안 맡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하인 하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양이 아니냐? 덩치만 큰 짐승이 뭐가 무섭다고 호들갑이야. 조 대감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움막에 불을 놓아라. 이 영감이 제 발로 안 나가겠다니. 어디 두고 보라. 하인들이 횃불을 움막 지붕에 던졌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최영감이 움막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대감, 제발 이 늙은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마저 빼앗지 마십시오. 조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놈 팔자가 그런 걸 내가 어찌하겠느냐.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땅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이 꼴이 된 게야. 그리고 돌아서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내일부터. 이 산은 내 땅이다. 조 대감 일행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움막은 활을 타고 있었고 최영감은 맨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집어삼키더니 천장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냈습니다. 최영감은 듣고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몸뚱이가 최영감의 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비였습니다. 나비가 앞발로 할아버지를 등 위에 밀어 올리더니 그대로 움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쿠르르르. 뒤에서 들보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비의 옆구리를 스쳤고 돌밭에 발이 찍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지요. 얼마를 달렸을까? 나비가 걸음을 멈춘 곳은 바위 틈 사이로 난 작은 굴이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만한 곳이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비는 이 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나비가 몸을 둥글게 말아 옆에 누웠습니다. 최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나비의 목덜미를 더듬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나비의 등 가죽이 불씨에 그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비야, 최 영감이 그 자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나비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할아버지 손길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굴 안에서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나비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밤이 되면 슬금슬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새벽녘에 돌아올 때면 입에 산토끼를 물고 오는 날도 있었고 물고기를 물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손으로 더듬어 보고는 깜짝 놀라곤 했지요. 나비야, 이걸 내가 잡아온 게냐? 아이고, 기특한 놈.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비가 물어온 것은 산짐승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최 영감이 종이 뭉치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나비야, 이건 뭐냐? 종이를 물어다가 어쩌자는 게야?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이 종이 좀 읽어주시겠소? 나무꾼이 종이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님,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우리 나비가 물어온 건데 왜 그러시오? 나무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부입니다.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부 사이에 끼어 있던 종이 한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관노비로 넘기고 그 대가로 산비탈밭을 차지함. 10년 전 아들에게 씌운 누명의 증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걸 정령 짐승이 물어왔단 말이오? 최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리 나비가 물어왔소. 나무꾼은 그 종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먹물 냄새, 그리고 기름진 손때. 나비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움막이 불타던 그 밤, 조 대감이 할아버지 얼굴에 던진 그 가짜 빚 문서. 나비가 코 밑에 놓고 한참을 킁킁거리던 그 종이, 같은 먹물 냄새, 같은 사람의 손때가 묻은 종이를 나비는 산 아래까지 내려가 조 대감의 창고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짐승이 냄새 하나로 증거를 물어온 것이지요. 나무꾼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이걸 관아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최 영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녕,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겁니까? 장부가 이렇게 남아있으니 사또가 안 볼 수 없을 것이오. 최 영감이 나비를 더듬어 껴안았습니다. 나비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거친 혀로 할아버지의 젖은 뺨을 핥아 주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최 영감네 짐승이 조 대감 비리 장부를 물어 왔다더라. 세상에 짐승이 그걸 어찌 알았대? 냄새를 따라갔다지 않나. 그놈의 코가 보통이 아닌 게야. 소문은 산을 넘고 마을을 건너 관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조 대감에게 뇌물을 받고 최도리를 관노비로 넘긴 사또는 이미 파직되어 쫓겨난 뒤였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소문을 듣고 장부를 직접 살폈습니다. 한 장,
2장 넘길수록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자가 빼돌린 세금이 도대체 얼마란 말이냐? 장부에는 10년치 횡령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 바쳐야 할 곡식을 빼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없는 빚을 만들어 논밭을 빼앗고 거짓 누명을 씌워 사람을 관노비로 넘긴 기록까지 최도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워 관노비로 넘김, 대가로 산비탈밭 차지, 조 대감의 글씨로 제 손으로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즉시 포조를 보냈습니다. 조 대감을 당장 잡아 오너라. 조 대감은 그 시각 금맥을 캐림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판을 튕기고 있던 참이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대감, 관아의 명의로 당장 따라오시오. 조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 횡령, 토지 강탈, 거짓 누명으로 양민을 관노비로 넘긴 죄. 대감 스스로 장부에 적어 놓으셨더군요. 조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이다. 그 장부는 가짜야. 내가 그런 적이 없어. 포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글씨가 아니라면 대감의 창고에서 나온 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창고 문짝이 짐승한테 뜯긴 것처럼 박살이 나 있더이다. 조 대감은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꿇어앉은 조 대감에게 사또가 장부를 한 장씩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글씨가 아니더냐. 이 장부에 적힌 최도리는 누구냐. 10년 전 곳간 도둑 사건, 내가 꾸민 것이 아니더냐. 조 대감은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제 손으로 적은 장부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50대에 유배를 보내라.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관노비로 넘긴 최도리는 즉시 풀어주어라. 곤장이 내려질 때마다 조 대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받아 마땅하지 천벌이야. 천벌 그 영감네 짐승이 해낸 거라며. 짐승도 저런 아기는 못 참은 게지. 조 대감은 유배 가마에 실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가마 위에서 조 대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관아에 넘어갔고 곳간의 곡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10년 만에 최도리가 풀려났습니다. 최도리가 풀려났다는 소식은 나무꾼의 입을 타고 산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아드님이 풀려났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 영감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정녕 우리 도리가 오고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관아에서 바로 출발했다 합니다. 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바위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산 아래쪽을 향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산길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 영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최도리가 산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최 영감이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긴 상처가 만져졌지요. 도리야, 내가 맞느냐? 내가 정녕 우리 도리 맞느냐? 예, 아버지 접니다. 최 영감이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도리 뒤에는 며느리와 손주 둘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조심조심 다가와
최 영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최 영감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았던 아이들이 제법 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며느리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영감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때 최도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관아에서 소문을 듣고 따라오신 의원입니다. 의원이 앞으로 나와 최 영감의 눈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먼 지 오래되셨지만 눈알 자체가 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산에 자라는 약초로 다려드리면 빛을 되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도리가 의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령입니까? 장담은 못합니다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날부터 의원은 산에 머물며 약초를 캐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의원이 산에서 약초를 캘 때 나비가 자꾸 앞서서 걸었지요. 의원이 이쪽 풀을 뜯으려 하면 나비가 저쪽으로 코를 들이밀며 땅바닥을 킁킁거렸습니다. 이 짐승이 자꾸 이쪽을 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이 반신반의하며 나비가 가리킨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뿌리가 굵고 향이 진한 약초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산에서도 보기 힘든 것인데. 이 짐승이 어찌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입니까? 나비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의원은 그 약초로 탕약을 지었고 최 영감은 매일 한 사발씩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최도리가 조바심을 냈지만 의원이 말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10년이 걸린 병이니 석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깜하기만 하던 세상에 뿌연 빗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털이 닿았습니다. 그 빗덩어리가 나비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노란 빛깔이 보였습니다. 검은 줄이 보였습니다. 크고 둥근 눈이 보였습니다.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살도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최 영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야. 나비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해오던 것처럼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최 영감이 나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놈이었구나. 내가 호랑이였구나. 그제야 최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도리야, 도리야. 내 눈이 보인다. 나비가 보여.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최도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최 영감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리야, 내 얼굴을 이제야 보는구나. 며느리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최 영감이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컸어. 나비가 그 틈에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서 배를 뒤집고 누웠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는 호랑이가 새끼 고양이처럼 발라당 누워 있으니 식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곁에서 지켜준 놈인데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눈을 되찾은 최 영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함께 산을 거니는 것이었지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산이 눈앞에 펼쳐지니 걸음걸음이 새로웠습니다.
나비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내가 매일 나를 이끌고 다닌 길이 이런 길이었어. 나비가 앞서서 걸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자꾸 바위굴 뒤편 산자락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킁킁거리며 땅바닥을 파헤치더니 한자리에 멈추어 앉았습니다. 나비야, 거기 뭐가 있느냐? 쇠돌이가 삽을 가져와 나비가 파헤친 자리를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한 삽, 두 삽, 흙 속에서 누런 빛이 올라왔습니다. 아, 아버지. 쇠돌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캐도 끝이 없었습니다. 수레 한 대, 두 대, 세 대. 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영감네 산에서 금이 나왔다더라. 세상에, 그 쓸모없다던 돌산에서?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산은 원래 최영감의 땅이요. 조 대감이 빼앗았으나 이미 돌려준 터이니 금맥도 최영감의 것이 맞소. 최영감의 가족은 한양에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최돌이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10년을 관노비로 살면서도 밤마다 몰래 글을 읽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 마을에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최영감네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그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세상에 사람 팔자는 모르는 거야. 최영감은 부자가 된 뒤 마을의 쌀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외상으로 쌀을 내주고 갚지 못해도 다그치지 않았지요. 어려운 집 아이들을 위해 서당까지 하나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영감들이 모여 앉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감이 참 대단한 사람이여. 그러게 말야. 그때 조 대감이 아들을 끌고 갈 때 우리가 뭘 했냐? 고개 숙이고 있었지. 근데 그 양반이 우리한테 원망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쌀을 외상으로 내주고 아이들 글까지 가르쳐주니 면목이 없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최영감 집을 찾아와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와집 뒤편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넓은 숲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숲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비의 숲이었습니다. 최영감이 나비를 위해 따로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매일 아침 최영감이 장에서 구해온 고기를 손수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비야, 밥 먹어라. 나비가 숲 사이로 슬그머니 나타나 할아버지 앞에서 배를 뒤집고 누웠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오는 호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을 손주들이 담장 위에 올라가 구경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비가 또 발라당 누웠어요. 그래,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다. 최영감이 웃으며 나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호랑이가 지키는 집이라더라. 호랑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은혜를 갚고 있는 거래. 최영감은 매일 저녁 마루에 앉아 나비와 함께 해를 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을이 이제는 매일 보였지요. 나비가 할아버지 옆에 턱을 괴고 누우면 최영감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비야, 나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할아비는 그 산속에서 혼자 죽었을 게다. 나비가 가만히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도 못 만나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이 노을도 못 보고 갔을 게다. 최영감이 나비 이마에 제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내가 내 새끼다. 나비가 거친 혀로 할아버지의 젖은 뺨을 핥아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눈보라 밤, 얼어 죽을 뻔한 핏덩이를 품에 안고 미음을 한 방울씩 먹여 주던 그 밤과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노을이 둘의 등을 물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난다고 하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걷어준 은혜는 잊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던 자는 결국 제 욕심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모음집 야담집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